네, 그럼 지금부터 2부 순서인 이천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인천과 여주 지역의 심장, 뇌, 재활 분야를 심화해서 이와 관련된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해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세션을 이끌어주실 좌장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경기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님이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센터장님께서는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장, 분당서울대학병원 의학자료 정보센터장,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임재영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 이렇게 필수 중증 의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의 뇌 심내혈관 질환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 3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그때 이제 처음 이천의료원 이제 새 병원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 그다음에 또 파견 교수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 때 한번 이천에 병원을 방문할 때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합니다. 그 사이 벌써 2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그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이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그동안 눈에 띄는 또 많은 발전이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그동안 있었던 많은 그 운영과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2022년도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또 진행될 이 센터의 또 병원의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되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세션은 이제 세 개의 세 꼭지의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혈관 센터의 운영, 두 번째는 이제 뇌혈관 센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센터 운영 방안, 그다음 발전 방안,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계획은 세 분의 강연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 토의를 예정했는데요. 또 이제 연자분의 사정도 있고 해서 각 그 강연마다 각각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순환기 내과 권오경 과장님이십니다.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 내과 전임의를 역임하셨고요. 또 경기 의료원 이천병원 지역 심내혈관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파견 교수, 또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순환기 내과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심혈관 센터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권우경입니다. 앞선 발표들이 좀 딱딱했다면 좀 저희 이번 세션은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만큼 성과를 냈으니 잘 봐주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전임이 하고 돈을 벌러 갈지 아니면 연구하면서 대학에 남을지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공공의료 이런 쪽으로 한번 제 3의 길을 제시해 주셨었고, 사실 연구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돈보다는 조금 그래도 환자에 가까이 가고 싶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됐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 힘든 상황이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 제 발표는 크게 이천 지역 심장 질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천병원 지금 저희가 심혈관 센터의 어떤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술했던 환자 중에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심장 질환 관련해서 60분 심장 질환 이용률을 확인했을 때
이천 지역은 250개 시군구 중에서 202위, 평균 한 61%라고 하면 이천 지역은 심장 질환으로 60분 이내에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빠르게 접근을 못 한다는 뜻이고, 또한 아까 앞서 공광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환자 심내혈관 질환으로 중증도 보정을 해서 사망비를 했을 때 이천 지역은 1.7명으로 전국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 말은 중증도로 보정을 해서 살릴 수 있었던 환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천 지역이 중증 심내혈관 질환 쪽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심내혈관 관련해서 환자분이 증상이 발생해서 최종 치료를 받았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봤을 때 전국 평균이 심혈관 같은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에 600분이라고 하면 이천 지역은 913분, 나머지 경기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천 지역 환자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지역의 심혈관 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내혈관 같은 필수 중증 치료에 대한 건강 수준이 수도권과 많이 격차가 나고, 또한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이송이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 발생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시간 끌다가 또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치료 가능한 사망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죽는 이런 조금 슬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저희 과적이랑은 상관없지만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지역사회 퇴원 환자라든지 만성질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서 퇴원한 환자가 피할 수 있는 재입원을 한다든지 또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됨을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와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를 포함한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그리고 심혈관 중재실 간호사 2명, 그리고 의료기사 1명 해서 3명이 팀을 이루고 있고, 심초음파 전담 의료기사가 1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의료 구성이 많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최소 필요 인력으로 지금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초음파사가 만약 휴가를 가게 되면 저희가 초음파 검사 진행이 되지 않고, 중재 시술 같은 경우에도 3명 중에 1명이라도 휴가를 가면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서 보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천 여주에서 유일하게 심혈관 조영실, 그리고 관상동맥 CT, 그리고 심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24시간 혈압 및 홀터 검사 같은 검사들이 진행을 되고 있고, 다양한 장비들이 현재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 심근경색 환자나 협심증 환자 시술을 검사뿐만 아니라 스텐트 시술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외래 환자 현황을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는 저희 환자를 보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 역시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지속적 우상향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시술 건수도 보면 첫 해에는 저희가 와서 사실은 시술 센터 정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썼고, 두 번째에서부터 보면 급격하게 환자 시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폭발적인 시술 성장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 저희가 와서 처음 느꼈던 거는 그냥 처음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와서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가 있으면 시술하고 스텐트 넣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느꼈던 거는 시술도 중요하긴 한데 환자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리고 지역 의료, 저희를 제외한 다른 병원, 내과 선생님들 포함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고 너무 모르시고 사실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두드러져서 환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시술한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당뇨병 같은 고위험 환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제가 봤을 땐 2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조기 수축 같은 부정맥으로 이천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쪽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환자분한테 부정맥이 있다 설명을 하시고 큰 병원을 가라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겁을 주십니다. 근데 저희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기 수축 부정맥은 사실은 치료할 필요도 없는, 사실 정밀 검사가 필요 없는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자기가 이제 부정맥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장 질환이 있다 생각하시고 큰 병원에 가셔서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다양한 검사를 받고 드시지 않아도 될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저희가 시술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해서 조금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게 이천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흔히 말하는 핫라인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준비해서 외래에서 저희가 환자들을 봤을 때 환자를 저희가 먼저 치료하고 수술이나 추가적인 필요가 생각하다고 판단한다든지 또는 이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 전담이랑 직접 그 핫라인 통화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환자가 분당서울대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고 당초에는 응급실 내원해서 자체 검사를 한다든지 응급의학과 그 전문의를 접촉하고 또 내과 전문의를 접촉하고 그 이후에 심장 전문의가 접촉해서 사실 대기하는 데만 한 수시간 이상 길게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대기 시간을 줄여서 바로 응급실 도착하면 쓸데없는 검사 없이 심혈관 중환자실로 다이렉트 입원할 수 있게끔 그 바이패스하는 과정을 저희가 설립을 현재 한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떠난 이후에 혹시 계속 센터가 유지되려면 시스템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상동맥 조영술 관련된 CP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가 언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관상동맥 조영술뿐만 아니라 스텐트 삽입 환자에 대한 CP까지 일단 제작하는 걸 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그 다양한 증례가 저희가 있어서 어떤 증례를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와서 시술했던 환자를 할지 아니면 시술하면서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저희가 꾸역꾸역해서 살렸던 환자를 할지 아니면 외래 진료보다 나가다 쓰러져서 저희가 응급시술에서 살린 환자를 할지 다양한 케이스를 고민하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분 중에서 가장 고령 환자였던 환자분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분은 95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 요양원에 계셨었고 당뇨가 있다고 알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신부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진단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천식이 있다라고 환자분은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당일 자정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응급실 내원하셨고 내원했을 때는 전신 부종도 있고 누워 있을 때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전형적인 신부전 증상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심근경색을 나타내는 수치와 신부전을 의심하는 수치가 증가돼 있어서 고민을 좀 했고 워낙 고령이셔서 이분을 입원해서 시술까지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호자분 아드님이 워낙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저희 입원을 해서 초음파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좌측과 우측 심초음파를 보시면 심장의 가운데 부분은 심장이 잘 뛰고 있지만 심장 좌측 벽과 그리고 심장 뒤쪽 벽이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일단 환자분이 심근경색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곧 이어서 그 급성 심근경색 관련 시술을 진행했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좌측 혈관의 뒤로 돌아가는 부분에 혈관 협착이 관찰됐고 저희가 그 시술을 곧바로 이어서 진행해서 우측 영상에 비교해서 보시면 동일한 혈관 부위에 스텐트가 삽입이 돼서 혈관 치료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95세 고령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서 시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호자분이 요양원에 계시는 95세 노모를 굳이 시술까지 하는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환자분
저희 병원 지역 심내 혈관 센터가 있어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골든 타임을 잘 지켜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12월 9일 제가 외래에서 마지막 진료를 보았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지금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후유증 전혀 없는 상태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봐서 100세 이상으로 살게 하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다음 성과 발표회가 있다면 이 할머님께서 아직 살아 계신지도 제가 꼭 발표할 수 있도록 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발전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일단 진료 및 시술 정상화하는 게 일단 저희 과로서는 가장 첫 번째 우선 과제고, 정상화된다면 응급실과 연계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 또한 좀 더 빠른 시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더 응급실과 치료 연계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심장질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일단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호경 과장님의 그 열정이 그대로 좀 묻어나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지역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잘 파악했고, 이 센터의 한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상동맥 조영술에 대한 CP 체계를 이렇게 정착시킨 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직내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제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망을 할 수 있을 그런 사례들이 실제 생존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 관련된 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해서 좀 높은 책임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마 발표 들으시고 좀 추가 말씀 있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청중에서 들으시고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좌장으로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앞으로 또 향후 발전 방향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현장 또는 여러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돼서 아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아실 텐데, 특히 이 신부전 환자들 네. 있지 않습니까? 크로닉 하트페일러 환자들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관리죠, 관리, 지속적 관리, 그런 체계가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고르게 아마 잘 되는 게 커다란 숙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신부전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지역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고 싶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원래는 당초 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처 발표를 못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시술이나 잘하자, 시술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보았더니 심방세동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약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전이라든지 심방세동 이런 환자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 모든 이천 지역 환자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공의료 사업팀이랑 연계해서 이천 지역 그 타 병원, 타 내과라든지 이런 곳들과 MOU를 체계해서 환자를 주고받는, 그쪽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초음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그리고 약제를 조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면 다시 지역 그 가까운 병원 쪽으로 이송하는 그런 MOU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천 지역의 가장 큰 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쪽이랑도 저희가 관련해서 하이닉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심장질환 위험인자 체크라든지 또는 거기서 위험인자 확인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초음파나 네.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과 토의 내용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혈관 센터 운영 현황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박정영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전임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교수 및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의 신경과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 6월부터 신경과에서 근무하게 된 박정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이전에 근무하시면서 수고하신 선생님이 이루어 주신 성과이기는 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신경과가 분당 서울대병원과 연계해서 트리아지라든가 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뇌졸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원인들이랑 치료법을 말씀드리면서 이천병원 뇌혈관 센터 현황이랑 분당 서울대병원과의 연계 현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뇌혈관 질환이고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주변 뇌 조직에 손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을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상황은 지금 보시면 뭐 CT에서는 저렇게 오른쪽에 짙은 회색으로 보이게 되고 MRI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처음 혈관이 막혔을 때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CT를 시행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류량이 증가되면은 이렇게 우측 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어서 뇌압이 상승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막혀서 생기건 터져서 생기건 증상은 같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안면마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좌측에 입꼬리가 처져 있는 안면마비, 우측 상지를 들 수 없는 반신마비, 묻는 말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혹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긋는 증상들, 또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들, 대표적인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이런 증상들로 내원을 하게 되고 저희는 CT나 MRI를 통해서 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뇌출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요. 뇌경색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하고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날아가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뇌경색, 지금 뇌출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처치 없이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뇌출혈의 양이 많으면은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급성 뇌경색의 치료는 조금 단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살펴보면 예전에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맨 처음 입증이 됐던 게 1995년도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증상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증상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 그 혈전 용해술을 썼을 때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뇌출혈을 동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져서 반드시 3시간 이내에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그
그 골든 타임이 연장이 돼서 4시간 반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크업 스트로크라고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만은 반신마비가 발생을 했는데 밤사이에 몇 시에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원했을 때 저희가 시행한 MRI나 CT상에서 거꾸로 시간을 추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깨어났을 때 증상이 있었지만 실제는 증상 발생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증상으로 해서 환자가 깨어났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해서 TPA를 쓸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3시간 이내, 4시간 반 이내에 내원하는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골든타임 내에 들어오는 환자 수도 적지만은 이 약제 자체가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 재개통될 수 있는 확률이 50%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시간 반이 넘어가거나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막혀 있는 혈관이 확 뚫려야지 저희가 하고 환자 이렇게 뚫리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가 정말 기적처럼 말을 하고 마비가 호전이 되고 이런 양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정맥내 혈전 용해술로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전까지는 그래서 또 다른 옵션으로 이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있게 됐고, 최근까지도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증상 발생하고 몇 가지 선택된 혈관 내에서 6시간 이내에만 시술이 가능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6시간부터 16시간까지 할 수 있는 환자군이 있고 심지어는 24시간까지도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동맥내 혈전 용해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맥내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이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 이천병원처럼 이제 겨우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힘들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뇌졸중이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혈관이 막혔을 때는 혈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되돌릴 수 없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이 코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척부 순환을 통해서 혈류가 공급이 돼서 아직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조직, 우리가 소위 말해서 페눈브라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리스볼 회복될 수 없는 조직의 영역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결과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갖고 있는 척부순환, 코레터럴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천병원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눈브라라고 할 수 있는 거, 향후에 혈관이 지금 막혀서 혈류가 줄어들어 있지만 향후에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CT 퍼퓨전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트럴 플로우, 척부순환,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척부순환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멀티페이지 CT 엔지어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MRI랑 MRA를 통해서 현재 질병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장비들이 현재 다 갖추어져 있고요. 이러한 장비들은 사실 의료원 수준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현재 환자는 증상은 경미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눈브라 영역들이 점점 코어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평가 이후에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권역센터로 이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CT 엔지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레터럴이, 환자가 갖고 있는 코레터럴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 왼쪽 중대 동맥이 막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막혀 있는 부분에 혈류들이 차오르고 있는 경우는 이제 척부순환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혈관 하나가 막혀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축부순환을 통한 혈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겠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퍼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어 영역이 이 정도고 페넘브라 영역이 이렇게 넓은 범위에 있으면은 향후에 이만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웨이를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 패스웨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환자가 증상 발생하고 몇 시간 이내에 내원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수를 쓸 수 있는 4시간 반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영상 이미지를 얻고 빨리 정맥내 혈전 용해수를 투여하고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권역센터로 트랜스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아직까지 CP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크리티컬 패스웨이를 적용하지 않고 2019년, 20년도 크리티컬 패스웨이를 적용하면서의 실적들을 보시면 저희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이 2018년도에 41%가 입원을 했었다면 2019년도에는 60%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입원율이 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기존보다는 여전히 높은 정도로 입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권역센터로 이동할 때는 추가적인 처치나 시술이나 혹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이천병원 내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A 같은 경우 저희 그 정맥내 혈전 용해술에 해당이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 도착하고 30분 이내에 뇌영상을 찍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적 보시면은 2019년도에 16분, 평균 17분이고 2020년도에는 평균 13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정맥내 혈전 용해술 시술은 2018년도까지는 약제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는 9건, 2020년도에는 6건인데 이 숫자가 보통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내원하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내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뭐 10건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맥내 TPA 사용까지의 소요 시간을 비교했는데 저희 감히 분당 서울대병원과 비교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내원하고 27분 내에 시행되었고 저희 병원 20분 내에, 그다음 2020년도에는 분당은 25분, 저희 병원 21분으로 저희 목표도 30분 이내에 정맥내 혈전 용해술 시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전원되어서 동맥내 혈전 용해술까지 시행한 현황들인데 2018년도에 3건이었고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10건, 6건. 물론 가이드라인이 변화가 됐던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은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시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저희 병원 내에서 검사를 많이 하면서 딜레이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환자가 처치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CP를 적용하기 이전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천병원에 도착하고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동맥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한 시간들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분당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분당에서의 타임 딜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착하고 추가적인 검사하고 결정 내리고 인터벤션 팀 부르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 내에서 워크업을 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연락해서 환자가 전원을 간다라고 통보를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인터벤션 팀에 연락을 해서 대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천병원 내에서의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었지만 실제로 분당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인터벤션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면서 저희 환자 정보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 영상이라든가
임상 증상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도착하면은 바로 인터벤션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추가적인 검사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향후에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 나가고 또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들을 통해서 타임 딜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식 운영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뇌졸중 집중 치료실은 그 뇌졸중 환자들이 일반 병실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뇌졸중 전문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제공하는 분리된 공간이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병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있고 전문 간호사들에 의해서 날마다 심리학적 평가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나빠졌는지 나빠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가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은 결과보다도 훨씬 더 사망률을 줄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배드로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일단 오픈을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고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번 이후의 교육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내원하는 거 형태들을 좀 살펴보면은 바로 응급실을 내원하기보다는 뭐 멀리 있는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든가 밤사이 증상을 경과를 본다든가 하면서 외래로 방문하는 형태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이 뇌졸중의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뇌졸중의 증상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 치료 및 예방 교육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뇌졸중 환자들의 위험인자 관리라든가 2차 예방 약물 관리 등은 현재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구급대응 교육들은 현재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뇌졸중 환자 퇴원 이후의 관리가 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인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당부의 말씀으로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잠깐 동안 증상이 있다가 회복된 경우는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뇌졸중에 준해서 치료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이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의료진의 역량을 키우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진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아주 그 임팩트가 큰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발표를 들으면서 뭐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좀 놀라운 그런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시국 공공병원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수 중증 의료에 그 한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성과를 내시는 걸 정말 대단히 높이 평가드립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센터가 실제 중요한 시술이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 단축시켰고 또 그 관련돼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 보셨고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의 있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또 구급차 이용과 응급실 내원 소요 시간을 좀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119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당연히 시간이 좀 짧고 그다음에 기타 뭐 지역의 다른 뭐 응급실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소요 시간이 많이 이제 길 텐데 눈에 띄는 거는 2018, 19, 20 매년 그 시간을 줄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119로 오는 또 그 퍼센티지를 유의하게 늘렸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러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 병원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 특히 지역에서 이렇게 기타 병원에서 오는 그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 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궁금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외부로 홍보를 많이 하거나 교육을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천병원 내에서 그 급성 뇌졸중 환자 진료를 한다는 거를 지역 병원 내에서 아마 아시고, 예, 저희 병원에 빨리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매년 시간을 줄여준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 응급치료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병원이나 다른 데로 이송을 한다든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많은 타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바로 그냥 저희 응급실로 이송을 하면 되니까는요. 아마 그런 네. 부분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단한 결과 아닙니까? 지역에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홍보를 병원 하지 차원에서 않고도. 센터에서 노력을 하지 네. 않아도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알려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변화가 왔다면 이게 진짜 그 공공의료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표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장 시작할 때 제가 한 페이지만 보고 세 꼭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후에 또 포괄적 재활 치료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지니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재활센터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의 박율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율현 과장님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학과 전임의를 역임하셨고요. 또 제가 재활학과에 같이 있어서 더 많이 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이제 파견 교수시고 이천병원 재활학과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활학과장 박유련입니다. 제가 사실 떨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임지영 과장님이 하필 자장으로 앉아주셔서 이 점이 저를 제일 떨리게 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파트 이제 재활센터가 마지막이고 저희는 뭐 어려운 의학 용어나 사진 같은 거는 한 장도 없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의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고광필 교수님께서 심내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활 파트의 이천 지역에서 취약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건으로 묶이는 시가 이천시 여주시가 있는데 여주시가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 경기 남부권에서 시 단위로는 사실 장애인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 이천시도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의 장애인이 이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재활학과 전문의 수는 정말 적은 편인데요. 10만 명당 0.5명. 그러니까 이천시로 환산했을 때 20만 명에 딱 한 명, 저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는 사실 이천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이동하기가 더 어려운데 뭐 간단한 장애 진단이나 뭐 보장구 처방 이런 거 받으려면 제일 가까운 데가 광주 아니면 분당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 수도 상당히 적은데요. 이천보다 여주는 그래도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사도 전국 평균이랑 비교해서 낮고 작업치료사는 특히나 적어서 사실 이천 지역에서 작업치료사는 이천 의료원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인력 인프라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 그 이천에 있는 장애인들은 거의 다 관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입원 치료 같은 경우에서도 관내 의료 이용률이 낮은데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사실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많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8년에 이런 센터를 하는데 원장님도 재활이 저희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셨었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가져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권역센터에서 저희 이천을 최초로 지역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뭐 저 같은 의료진 파견이나 이천에 있는 간호사, 뭐 치료사 이런 분들을 권역으로 보내서 교육을 하는 기술 지원을 했었고 현재 뭐 교육 자료나 여러 가지 CP를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진료를 우선 이천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1차적 목표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환자를 사실 다 분당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관문 역할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이런 환자 이송 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재활치료 연계 모형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뇌졸중 환자가 맨 처음에 뇌졸중 진단이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차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죠. 여기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되거나 아니면 재활 전문 병원으로 가서 회복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자택으로 퇴원하거나 그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요양기관으로 회복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천병원의 특성이 좀 보입니다. 저희는 그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보기도 하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를 시키고 거기서 재활 전문 치료를 하고 장애 진단도 해주고 이래서 결국 가정 복귀까지 사실 뇌졸중 환자의 전생의 주기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여를 하는 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권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진료 지침을 저희도 가져와서 그대로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권역센터와 같이 지표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기에 맞춰서 이런 지표들을 조사를 하고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원내에서도 회의를 하고 그 분당 서울대랑 이런 연계 회의를 수시로 진행해서 이런 거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이기도 하고 너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거는 그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각 주기에 대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보고서에 이런 지표들을 하나하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서 뇌졸중 환자한테 바라는 점이 최종 목표가 뭘까요? 사실 대답은 안 해주실 것 같았는데 최종 목표는 사실 환자가 병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환자들은 뇌졸중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은 되게 겁이 많아지고 사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필요 없는 입원이 늘게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 되게 다단계로 여러 시점에 환자한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로 전과가 되면은 맨 처음에 포괄적 재활을 하여튼 여러 직군이 같이 환자를 평가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1:1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환자 상태를 재평가하고 환자랑 보호자랑 면담을 하면서 치료 계획이나 퇴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해나갑니다. 이런 대화 중에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작업치료사 선생님이랑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 방문을 통해서 퇴원할 준비가 생각되었다고 이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환자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여러 시점에 환자가 정말 집에 갈 수 있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환자에게 계속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는 퇴원할 때쯤 되면은 본인도 자신감이 붙어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저희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뇌졸중 입원 재활 환자 재가 퇴원율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거의 다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히 분당 서울대랑 비교를 하자면 분당 서울대는 급성기 기관이어서 조금 더 집으로 못 가는 성향이 있는데 그 2016년 보고서에 35% 자택 퇴원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다 퇴원시키라고 원장님이 그러셔서 한 70%만 자택 갔었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90% 이상이 집으로 가고 있는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이 집으로 잘 간 환자들이 실제 지금도 잘 지낼지 궁금해서 1년 후 환자 거주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80%의 환자들이 집에서 기능 악화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희의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되게 좋은 얘기고요. 이거 하는데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환자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희 병원의 뇌졸중 환자 전과율을 보시면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에서인데 50%도 안 되는 환자만 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표 분석은 계속 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봤는데, 가장 큰 요인이 간병비 문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냥 요양병원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저희가 공동 간병인실 만드는 게 1차 목표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 재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이걸 열심히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퇴원을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장에서 말씀드릴 점이 정말 많은데, 우선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 환자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자기 집에 사적인 영역으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서 뭐 다른 데처럼 집 구조도 변경해주고 이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면은 좋아할 텐데, 저희가 그런 제도를 우선 지자체에서 이용하기도 어려웠고 저희 병원 자원으로도 그런 게 없어서 하지를 못하니까 좀 가정 방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환자가 가서 잘 지내긴 해야 되니까 변경은 해줘야겠고 해서 생각한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런 보호 장비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거를 환자한테 신청해 주려고 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한 번 신청하면 1년을 같은 등급으로 쭉 가게 되니까 뇌졸중 급성기 환자한테는 잘 등급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원 시기 돼서 이거 신청하면은 심사도 잘 안 나와주기도 하고 등급을 너무 낮게 받아서 결국엔 집에 가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사실 이것만 잘 돼도 환자가 더 빨리 퇴원할 수 있는데, 이런 보호 없이도 집에서 지내야 되니까 이런 좀 더 환자 기능이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하다가 늦게 퇴원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그래도 조금 일찍 해주니까 이걸로 하면 되는데, 65세 미만 환자는 사실 나중에 이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기능이 너무 좋아서 당장 집에 갈 수 있는데 6개월이나 기다려서 장애 등급 받고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신청해서 일찍 이거를 좀 이용하게 해주면 그 환자 나중에 장애 등급을 받아도 장애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애 등록이 6개월이 지나서 되니까 환자가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려고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등급이 그 시기에는 안 나오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 저희가 해결은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좀 우리나라 의료 복지 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대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하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보건의료 분야인 병원은 이거의 한 축입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없는 뭐 복지관에서 하는 돌봄이나 지자체에서 해주는 생활 지원은 저희가 그쪽 팀이랑 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꽤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0만 해도 CBR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복지관은 치료 대기가 1년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를 우선 친해져서 그 팀들이랑 뭐 사업을 해보자 하고 그 네트워크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우선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은 좀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지금 네트워크 회의를 유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에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이 1순위 목표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환자를 자택으로 보내려고 되게 여러 시점에 개입하는데 이 회의하고 환자한테 교육하고 하는 거 다 환자 치료사 세션을 빼서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이런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사실 되게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안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당서울대만 해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통합평가나 퇴원계획 관리, 뭐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 다 몇만 원씩 해서 이걸 다 하면 10몇만 원에 상당하는 수가를 받을 수 있고 재활 전문 기관도 이런 건 받을 수 있고 또 노인 골절 환자에 대해서 교육료도 다 따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되게 권장하고 나라에서도 하라고 하는데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는 그 규정 예산 사용 안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 이후의 문제들인데 저희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한 40% 정도는 언어장애가 있었는데 병원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필요한 환자 다 모아도 언어치료사 1명을 고용할 정도 규모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교육을 시키긴 시켰고 해서 분당서울대랑 연계해서 지금 언어치료는 한 라인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천에서 분명 저희에게 원하는 저희 병원에 원하는 재활치료 분야는 상당히 많을 텐데 저희가 이런 걸 충족을 잘 못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다양한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우경 과장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저희가 심내 재활센터로 왔는데 제가 뇌재활만 사실 3년간 되게 열심히 했고 권우경 과장님 심장 재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우선 분당서울대랑 연계해서 심장 재활을 좀 활성화하는 거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재활센터의 발전 방향은 우선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재활 영역을 확대하고 재활 전문 병동 같은 우선 내부적인 양적 질적 강화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성기 입원 환자의 상급병원이나 유지기 병원으로 전원이나 지자체와 좀 협력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심내 재활 환자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뭘 이용하려고 하면은 개인이 다 찾아가고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희가 목표하는 병원은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이런 거를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환자에게 한 번에 이런 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태까지 많은 구축을 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는 재활팀이고 사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팀원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그 재활센터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현 단계에서 미래 또는 향후 발전 방향을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려웠던 점들,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같은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뼈아픈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질의토의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발표까지 듣고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다음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분께서 아마 순차적으로 발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포괄적 재활치료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이천병원 내 정용호 선생님과 한지 선생님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정용호 선생님은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로 지금 공공사업과 의료사회복지사 재직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한지 선생님께서는 재활치료실의 작업치료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한지희입니다.
포괄적 재활치료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뇌졸중 환자의 재택 퇴원 프로세스 중 재활치료실 관련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 후 외래로 내원할 때까지 장기적인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기에 따라 개입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후에 뒤에서 자료와 함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초기 평가 후 케어 플랜을 설정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중기 시기에는 포괄적 재활 회의를 통해 환자의 기능상 변화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일상생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며 가정 환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1차 가정 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퇴원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 필요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2차 가정 방문을 나가게 되고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훈련을 진행하여 팀 교육 후 환자가 집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환자가 퇴원 후 외래로 내원하게 되면 1개월마다 팔로우 평가를 진행하여 가정에서 더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초기 평가를 진행하여 케어 플랜을 설정을 하기 위해 이밸류에이션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표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밸류에이션 폼이고요. 다방면의 선생님들께서 팀 접근을 위해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COPM이라는 환자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환자 개인별로 원하는 활동 또는 가정 퇴원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치료실에서 1대1로 진행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외 시간에도 환자의 기능 증진을 위해 자가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환자 기능에 따라서 선별해서 프린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평가 이후 매주 환자의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괄적 재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전과 후를 비교하게 되어 환자의 기능상 변화에 따라서 목표도 수정을 하게 되고 또 이 시기에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이 도출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나가게 되어 환자의 가정 환경에 대한 팀 회의 후 실제 가정 환경에서의 상황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실에서는 자택 퇴원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필요한 활동들을 위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자기관리 훈련부터 더 나아가 가정에서 역할 획득을 위한 치료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치료실에서는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요리하기 활동 프로그램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뇌졸중으로 인해 기능이 제한이 오신 분들을 위해 한손 사용자용 손톱깎이, 도마 등과 같이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가정으로 퇴원 시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보조도구를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초기 평가부터 포괄적 재활 치료까지 환자 맞춤형 케어 플랜에 따른 치료를 진행한 후 환자의 호전 정도에 따라 퇴원 시기를 논의하게 됩니다. 퇴원 시기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면 필요시 환자가 가정 복귀하여서 어려운 문제점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작업치료사가 함께 2차 가정 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저희 작업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활동 수행지 중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집에서 실제로 시켜본 후에 환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파악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은 왼쪽 편마비 환자분 여성으로
이제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신 상태였지만 왼 상체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로 가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가정으로 태어나였을 경우에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 분이셨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밑에 있는 그릇 같은 것도 한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장 아래에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무게의 그릇을 꺼내고 다시 넣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그릇이나 칼 같은 경우에는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나 무거운 뚝배기와 같은 그릇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가정에서의 주부로서의 역할 중 식사 준비하기를 위한 동영상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다양한 높이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고 다시 넣을 수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환자분이 가정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제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활동인 화장실 사용하기 활동입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 있는 문턱을 넘어서 변기에 앉을 수 있는지, 휴지를 꺼내서 닦을 수 있는지, 또 일어나서 물을 내리고 나올 수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제 가정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시켜본 후에 자택 퇴원을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퇴원 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팀 회의를 통해 퇴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퇴원 시점에 환자 보호자를 모신 후 가족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환자의 입원 시부터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앞으로 퇴원 후에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내용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가정 방문 후에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필요했던 부분들도 추가하여 첨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저희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들은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풀어서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알기 쉽게 변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던 운동 프로그램 또한 가정에서도 꾸준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호자 교육을 통해 보호자와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환자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좀 어려운 전문 치료,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라인을 통해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 환자가 외래로 내원을 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자 중심의 평가를 한 달마다 팔로업을 진행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로 내원했을 때부터 복지관에 연계하여 대기를 걸어 놓은 후에 저희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도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치료실 발표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병원 공공사학과에서 재활 전담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정용호입니다. 앞서서 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사 관점에서 뇌졸중 환자의 재택퇴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관점에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상담 진행 상황과 재택퇴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활 치료할 때 의학적으로도 환자 주기별로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재활 사회 사업에도 환자 주기별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재활 사회 사업을 환자나 보호자가 경험하게 되는 시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 급성기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재활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재활 사회사업에 대한 상담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전원 퇴원을 통한 악업성기나 유지기 만성기에는 재활 사회사업 개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뇌졸중 처음 급성기 진단서부터 재활의학과 전과를 통한 악업성기, 그리고 퇴원한 후에 외래로 그 치료를 받으시는 이제 유지기 만성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환자 주기별로 이제 그 전주기에 걸쳐서 재활 사회사업 개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활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간단한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의학과 전담 의료사회복지사는 주로 초기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런 파악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진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기간도 길고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 중에 누가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지, 퇴원 후에 어떤 분이 돌보실지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서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거를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처음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재활의학과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그 퇴원 후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의료진들이 치료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준에 대한 예우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갭을 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사회사업 상담 개입 과정에 대해서 주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치료 주기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 및 개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태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 심리 지지 상담을 제공을 하고, 연계 가능한 그 자원 연계 정보도 제공하는 등 환자가 태어난 후에도 안전하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더 그 주기별로 사회복지 개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진이나 그 기록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에 그 찍었던 사진들이어가지고 의료진이나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입원 초기에는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의 개인적인 정보, 가족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심리적 상태, 기대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되고, 이번 중기에는 심리 지지 상담, 주거 개선 정보,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그 개입을 하고 있고,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하실 때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료진 회의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치료 내용에 따라 재활사회사업 목표를 반영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후유증이 발생되는 부분이 운동장애와 이제 인지장애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재와 이제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계속할 때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그 역할에 대한 부재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교통에 대한 불편한 것들에 대한 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병원에 편리하게 내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 재활의학과 과장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급성기 치료를 하는 타 병원 기준에 봐도 그 자택 퇴원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가정복귀 퇴원 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가 안전하게 가정에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정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고, 낙상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용구나 구입하고 대여하는 준비를 또 하셔야
하셔야 되고 이제 돌봄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돌봄 역할을 수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그 가정복귀 퇴원 시에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퇴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담 사회복지사로서 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 개선이 필요할 경우는 아까 앞서서 발표도 했겠지만 그 가정 방문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거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 방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괄 재활 회의에서 환자의 주거 개선 필요성이 도출이 되면 보호자와 그 가정 방문 일정을 제가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일정에 맞춰서 1차 가정 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 뒤에 과정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환자 가정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내방 시에는 환자 주거지 외부 출입구서부터 주변 교통수단 시설 평가하고 내부의 가정 방문 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환자의 주거지 공간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정 방문 보고서에서 그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거 개선 관련 회의를 의료진과 하게 되고 이 주거 개선 관련 의료진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주거 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호자와 1대1로 교육 면담을 진행을 해서 환자가 퇴원하시기 전까지 주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차 그 가정 방문 시에는 그 주거 개선 교육에서 그 말씀드린 교육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좀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더 알려드려가지고 환자가 퇴원하시기 전까지 수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거 개선할 때 완벽하게 환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환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자가가 아닌 경우 대대적으로 주거 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 등급 보장구 처방에 대한 걸 활용을 해가지고 실용적인 면에서 주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이 그러니까 주거 개선이 필요한 환자 중에 환자의 거주지가 너무 멀거나 그 직접적으로 의료진이 내방하는 가정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정 방문 시 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드려가지고 공간별로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를 자료를 제공해서 보호자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오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그 주거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는 이 가정 방문에 대한 거는 그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수가에서 처방하는 그 수가인데요. 미방문 주거 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수가는 처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정복귀 퇴원 후에도 발병 전과 동일하게 지금 질 높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근데 퇴원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입원 중에 개입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이런 유관기관들이 환자를 돌보줄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이런 뇌졸중 환자분들이 잘 그 커뮤니티 케어를 받는 사례를 봤더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CBR 사업이 되게 활성화된 지역이 뇌졸중 환자의 커뮤니티 케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BR 사업이라는 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에 그 환자의 개별 상담, 건강관리, 여가활동, 돌봄 지원, 사회참여 등 환자가 그 가정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하는데 그 좋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전에서
이런 CBR 사업에 대한 걸 연계를 하려고 보건소에다가 알아봤는데 사업 내용은 있고 담당자는 있으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환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원해치료 심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발병하시게 되면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해하시고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장기간 치료가 되다 보니까 치료 의지 저하도 일어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사회복지사로서 환자나 보호자의 이런 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이 있을까 봤더니 각종 논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이 원해치료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우울감 감소 그리고 치료 의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환자와 직접적인 치료와 상관없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걸 지역사회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이천시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원예교실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2020년 작년서부터 2021년 올해까지 2년 연속 그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요. 그 재활의학과 환자분들과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의료진 대상으로 총 12회 260명 대상으로 원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질 높은 이런 원예 활동을 해서 그 참여했던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고 환자의 우울감 감소와 치료 의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장기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심리적 지지에 대한 게 매우 재활사회사업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원예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른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개발하고 연계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이 재활 원예 심리치료 했던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혹시 이 활동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천병원 홈페이지 재활사회사업 이 소개 페이지와 이천병원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한 5분 정도 이 앞에 두 발표에 대해서 질문과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또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좀 질문과 또 코멘트를 드리면은 우선 제가 앞선 발표 중에서 우리 그 이천의료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퇴원율은 90%는 아마 전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급성기 뇌졸중 이후에 그 아급성기부터 이제 만성기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에 병원을 한 서너 개 정도는 거쳐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천의료원에서 이렇게 집으로 대부분 가실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집으로 빨리 복귀시키고 또 적응도를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또 이제 그 장애 상태를 많이 완화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으로 퇴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 내 방문을 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을 좀 묶어서 사례집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좀 널리 알리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그 지역의 각 그 병원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또 따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급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학과 교수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또 하나는 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경기도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2020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만 1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장애인의 건강과 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그 장애인 건강법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장애인의 건강 보건 의료 체계 이와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현재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은 각 시군구 단위에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경기도 전체 지금 하나입니다. 권역인데요. 앞으로는 점차 이제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고, 특히 이제 장애인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각 그 지역의 여러 현장에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또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지역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지역장애 보건 센터를 시작하면서 지역조사를 경기도 전역을 다 지금 해서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천 지역에서도 이제 대표 샘플로 해서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천 지역에 있는 장애인의 실태와 또 지역 자원의 자원 맵 이런 것들을 좀 완성이 되면은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특히 2022년 이후부터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관련돼서 특히 공공 영역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권역과 지역 책임에서 아까도 발표에도 나왔는데 이제 재활이 이제 필수 사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퇴원 환자 연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2022년도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코멘트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박유련 과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2022년도에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좀 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원내 이런 퇴원 체계는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역사회 연계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반은 우선 지역 협의체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그 창구를 통해서 각 기관에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사실 이게 활성화되는 게 저희도 환자를 의뢰해 보고 그 환자가 실제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피드백을 받아야 이게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나면은 협의체 구축과 네트워크 구축이 1순위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심장재활을 저희가 심내 센터도 있고 PCI도 실제 많이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분당 서울대에 좀 치료사 교육도 보내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센터 분야를 좀 넓힐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해 주신 그 박유련 과장님과 또 우리 치료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진행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발표자분들이 떨리지 않게끔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 공감 맞장구도 해주시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임지영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많이 못하셨는데요. 아쉽지만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모두 함께하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뒤에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분들이 계세요. 담당자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신 발표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문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